제62차 최고위원회의와 확대 간부회의를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선안 있겠습니다. 제62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는 설 명절 전 마지막 최고위원회입니다. 또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장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일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중에서도 김경수 지사 사건,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바닥부터 위협하는 커다란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옳은 발을 자처했던 김경수 지사가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호도한 것이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여론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법에 의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어떤 분입니까? 2017년 5월 대선 당일 출구조사 발표 직후와 취임식 직전 문재인 대통령의 차량에 동승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렀더니 힘이 있어야 오른팔이고 나는 오른발이다. 뛰어다닐 책임만 받아봤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김경수 지사 사건. 김경수 지사가 여론조작에서 유죄라고 하는 법정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최소한도 김경수 지사가 역할을 했던 그 체계 그리고 배후 관계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기본을 다시 세우고, 물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헌정 질서 파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초의 그런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에 댓글 조작 사건의 기수였던 권은희 정책위 위원장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것은 김경수 지사 본인 그리고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마치 적폐
청산의 대상이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판결 이후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집권 여당은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이다, 사법농단의 연루자다, 이러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태도, 정치적으로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당이 해당 판사의 탄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판 불복까지 사실상 선언한 것, 이것은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판결 직후에 긴급 최고회의를 열어서 국민의 사법불신을 선동하고 있었던 사실,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대단히 잘못된 일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개혁이 정말 절실하다, 이런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선거제 개혁 법안을 1월 내에 처리하기로 한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어제 1월 말을 넘기면서 일단 그 합의 자체는 무산이 됐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정치,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적 정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민심이 그대로 국회 구성에서 반영이 돼야지 정당이 권력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1월에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저와 바른미래당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통합 논의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 지도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의 지금 과제는 중도 개혁 세력이 다음 총선에서 이겨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그 중심에 바른미래당이 서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당이 단합하고 혁신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은 당대당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도 개혁 세력으로 그 중심을 확고하게 확립하면서 개혁 보수, 합리적인 진보, 또 중도 세력 다 끌어모아서 우리 정치 구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그 준비를 할 때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준비를 해서 다음 총선에서 한국 정치의 새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고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좀 아까 들어오셨는데 오늘 아침 새벽 4시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는데 2달 동안 하겠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을 통해서 민심을 파악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보고 공부해서 우리 당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국회가 국민 여러분들께 설 선물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까지도 국회 정상화와 선거개혁 논의의 진척을 위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당의 구태로 인해서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에서는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과 실언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여론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한 무책임, 무능 때문에 국민들 원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책임감 있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려는 듯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각종 의혹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에만 연연하면서 의도적으로 선거개혁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민생도 외면하고 여당과 함께 보이콧 공조를 하면서 국회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회의장을 포함해 5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정개특위 논의사항을 보고받고 선거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담이 무산된 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2월까지 선거제 합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자한당도 이 대열에 같이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구태를 바로잡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균형 잡힌 자세로 항상 앞장설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내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매우 반길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우리 제조업에 새로운 노사 상생형, 사회통합형 모델이 도입됐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벽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들을 잘 넘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광주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찾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군산, 거제 등 이러한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가능성 있는 사업 모델을 찾고 대기업 유치 등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로 저는 오늘 택시 운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택시 운전 해야 된다니까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뜬금없이 어디서 110만 건짜리 엑셀 파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러 가기 전에 30분 정도 제가 프로그램을 짜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께서 택시 10만 원씩 타준다 그랬으니까
약속 지키리라 믿고요. 원래 공대생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범죄 일람표에 있는 110만 건의 댓글 중에 10만여 건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누가 드루킹 댓글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된 10만 개에 해당 댓글들은 2016년 12월 4일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 작성된 것들이며 그 뒤로 선거일인 5월 10일까지의 15일 동안 또 10만여 건 정도를 지금 현재 컴퓨터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시연을 본 건 11월 9일이고 드루킹이 작업을 시작한 건 12월 4일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대선 때까지 드루킹 일당이 20만여 개의 댓글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20만여 개 정도 달아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당 대선주였던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댓글이 형태소 분석 결과 명사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7,441개로 타 야권 후보의 댓글을 합친 것은 물론 당시 탄핵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저도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다 분석하지 못했지만은 안철수 대표와 당시 연관 검색어 관계에 있던 찰스, 초딩 등의 다른 비하적 표현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댓글이 구체적으로 안철수 대표를 타겟팅해서 공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형태소 기반의 분석이며 정치적인 주장만으로 피로감을 주는 자유한국당과 다르게 연휴 기간 중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왜 이번 댓글 공작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저질 형태의 시도였으며 야권의 주자들에 대한 특히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는지를 입증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메시지에 자신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된다는 식의 자라난 학생들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않은 공격을 중단하고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십시오. 또한 이런 공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상처 입었던 야권 후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과거 지지 세력의 좌표 찍기, 문자 폭탄 등에 대해서는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볍게 표현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자 화들짝 놀라서 유감 표명을 하고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건은 그보다 더 심한 선거 개입 행위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58.92%의 국민, 특히 바른미래당 후보들을 지지했던 28.2%의 국민에게는 매우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10만 건 정도만 우선 골라가지고 제가 돌려본 결과인데요. 결과를 보시면 참 놀라운 것이 문재인이라는 명사가 포함된 것이 9,791건입니다. 이건 대부분 제가 본 결과 칭찬하는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그 다음입니다. 7,441건입니다. 문재인을 칭찬하는 만큼 안철수를 공격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다른 후보들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로 가했냐를 봤더니 홍준표 571건, 홍준표 651건, 유승민 571건, 그리고 반기문 168건 이 정도로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탄핵 국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적 지탄을 받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댓글은 1801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것보다 4배 정도의 수치로 안철수 대표를 타겟팅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주요 경로에서 그러니까 선거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토론이 있었을 때 토론이라는 단어 하나로 3,009건의 댓글을 게시했던 드루킹 일당, 그리고 뭐 제가 참고자료 넣었지만 그 당시 손학규 대표는 122건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 이런 야권의 일반적인 정치인들 45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을 타겟팅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후보인 안철수 대표를 타겟팅해서 괴롭혔다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10만 건에 대한 분석, 그 일람표가 10만 건씩 11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분석한 것으로서 연휴 기간 중에 대선 1까지의 그 내용들을 모두 분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민주당은 이 자료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번 댓글 공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같은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꼭 사과하십시오. 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근심보따리를 내려놓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소비는 좀 늘었지만 산업 생산은 1% 증가에 그치고 설비 투자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생산과 투자 관련 지표는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생산활동이 극히 부진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정부 경제팀은 연말이 되면 좋아질 거라고,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수중에서 내년 초가 되면 좋아질 거라고 했었는데요. 작년 소득주도 성장 주도의 경제정책을 강제하면서 장하성 전 실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반면 그의 사촌인 장하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비상사태이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신사업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 외환위기 이후 투자 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특히 설비 투자는 반토막이 났다. 경제 체질이 약해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국민의 혈세를 풀어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그런 기조가 더 강해져서 예타 면제 사업 등 토건 사업을 강행하는 것 또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경제가 심각한데 정치적 이슈가 많고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 단기에 성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신사업에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우리 미래 세대가 먹고 살 것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경제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으로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선택 방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었고 그 결과는 실업률 상승과 소득 양극화에 심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또 혁신성장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니 결국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일맥상통한 건설 토목을 통한 단기 경기 부양에 나선 모양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나 기조 전환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가 해소되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였는데 어제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엄밀하게 해소된 기업은 조사 대상 182개의 기업 중 2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공정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여 그 책임을 국회로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간접 지분을 포함하고 상장법인 지분 요건을 20% 낮추거나 상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보험업법 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의 계열사 취득액을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으로 바꾸는 방안 등은 지금 당장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직후 19일 만에 자신의 공약은 물론 국가재정법 취지를 무시하고 정광석화 같이 24조 원의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했습니다.
예탈을 면제했던 그 속도감으로 공정경제 제도화를 위해서 시행령부터 조속히 대통령이 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다른 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중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